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아주 친절한 고대 이집트의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대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나일강,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형성된 아주 비옥한 대지, 검은 땅이라고도 불린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명은 아주 커다란 강가에서 탄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던가 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 같은 사례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자, 오늘날의 멕시코, 벨리즈, 과테말라 같은 나라들에 위치한 메소아메리카 문명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문명들은 큰 강가보다는 정글, 그다음에 고원지대에 있는 아주 작은 강이나 혹은 호수 주변에서 발달했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문명권의 사람들은 계단식 농업이나 또 저수지, 수로 시스템 같은 상황을 사용해서 옥수수나 콩, 또 호박 같은 경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들도 아주 대규모의 도시, 인구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커다란 도시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피라미드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메소아메리카의 피라미드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이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곳의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교한 문자 체계도 만들어졌고 또 정교한 달력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고도화된 문화를 이 메소아메리카의 문명권의 사람들도 일으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남쪽 남아메리카로 한번 가보죠. 자, 이곳의 문명들도 모두 다 큰 강 없이 생겨나서 또 오랫동안 유지된 그런 문명들입니다. 이곳 남아메리카 지역, 안데스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데스 산맥 때문에 안데스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자, 이곳의 문명들은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이렇게 발달한 경우도 있고, 또 이곳에서 계단식 농업을 통해서 어떤 생계경제 활동, 그러니까 식량 생산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물은 필요했기 때문에 티티카카호 같은 호수들의 수자원을 이제 활용했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조금은 친숙하실 고대 그리스 문명,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아 문명도 사실은 큰 강이 없는 문명입니다. 대신에 아주 험준한 산악지형과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는 비옥한 평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농업보다는 무역, 해상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일부 지역, 동지중해 지역인데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페니키아 문명도 사실 큰 강 없이 바다에 집중한 문명입니다. 바다로 진출한 이 페니키아인들은 훗날 로마와도 엄청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니발의 국가인 카르타고 같은 아주 성공적인 어떤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었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페니키아 문명은 지중해 세계를 하나의 세계 체계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문명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강은 필수적이다 와 같은 설명은 조금은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강에 기반을 둔 문명이에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사실 나일강 문명이라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짧은 한 문장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입니다. 자, 기원전 5세기의 인물인 그는 실제로도 이집트를 방문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집트를 여행했었다, 답사했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관한 그의 이야기는 사실 그 자체로 아주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뭐 일단 워낙 양이 방대하고 또 그 가운데는 중요한 설명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멋지죠? 이 간결한 문장은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아주 특유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통찰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표현대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바탕으로 아주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이런 나일강의 축복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을 이제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하기도 했었죠. 자, 이집트 땅에 문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었었던 나일강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여겨집니다. 그 강의 길이는 무려 6,650km에 이르는데 이 거리는 서울에서 오늘날 이란의 수도 있죠. 테헤란까지 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자, 이 6,650km 가운데 이집트 지역을 흐르는 나일강의 길이는 대략 한 1,000km 정도가 돼요. 뭐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강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땅을 지나는 나일강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일강 전체를 다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나일강의 수원지는 크게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 수원지는 아프리카 대륙 아주 깊숙한 곳에 있죠.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나일강을 백나일강, 영어로 화이트 나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백나일강은 사실 그 유량, 그러니까 이제 물의 양의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당히 안정적인 강입니다. 자, 나일강의 또 다른 수원지는 동아프리카에 있어요. 에티오피아 지역에 위치한 고원지대가 그 수원지인데 이곳에서 바로 나는 강을 청나일강, 블루나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블루나일은 백나일강과는 다르게 조금 유량의 변동폭이 좀 큰 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바로 난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 오늘날 수단의 수도죠. 카르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르툼에 가시면은 이렇게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나일강은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서 이집트 땅으로 쭉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땅, 그러니까 1,000km 정도 되는 그 공간을 흐른 나일강은 최종적으로는 이집트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로 빠져나가게 되죠. 자, 이 이집트 땅 전체를 이제 흐르는 나일강은 이집트 전역을 연결하는 아주 효율적인 교통로로도 기능을 했습니다. 이 교통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조건이 되었어요. 문명이 유지되고 또 탄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가 계속해서 그 공간 내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나일강은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죠. 자, 나일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강에 배만 띄우면 돼요. 배만 딱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은 조정을 해야 되니까 키만 이렇게 움직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전혀 큰 어려움 없이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최남단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아수안 지역인데 이 지역에 위치한 엘레판티네 섬에서
고대 이집트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이집트의 수도였었던 멤피스, 오늘날 현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바로 근교인데 이 멤피스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입니다. 이 거리를 나일강에 배를 띄워서 이동하는데 약 2주 정도 걸렸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물론 이 거리를 오늘날의 비행기를 타면 딱 1시간 반이면 이동할 수 있어요. 이 거리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 시대죠. 그러니까 이 고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염두에 둔다면 2주라는 시간도 사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1000km를 엄청난 쾌속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을 할 때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일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문명이 탄생하기에 좋은 아주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지만 아주 운 좋게도 이집트 땅에서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옵니다. 이집트 북쪽에 지중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멤피스에서 이번에 엘레판티로 이동을 할 때에는 아주 간단해요. 배를 띄우고 돛을 펼치면 됩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받아서 배가 쉽게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남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어떤 거대한 석재 기념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돌들도 사실 이 강을 통해서 운반되었습니다. 자, 아주 무거운 석재들도 이 돌들을 배에 싣기만 하면 사람이 힘을 덜 들이고 장거리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런 나일강은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 전체에 남에서 북으로 또 북에서 남으로 양방향으로 오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쭉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은 이집트를 아주 이른 시기,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로 존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치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남쪽에 가장 남쪽에 살고 있는 이집트인과 북쪽에 살고 있는 이집트인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계속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쌍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집트 땅을 흐르는 이 나일강, 이 나일강의 흐르는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집트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공간은 이 강이 하나의 본류로 흐르는 계곡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나일강이 여러 개의 지류로 갈라져 가지고 흐르는 삼각주 지역입니다. 자, 계곡 지역을 상류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쪽에 있죠. 상류에 있다고 그래서 상이집트라고 부르고, 삼각주 지역은 하류에 있으니까 이제 하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상이집트가 남쪽이고 하이집트가 북쪽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상류가 남쪽에 위치하게 되고 하류가 북쪽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는 자연 조건이 좀 달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집트는 삼각주 지역이고 상이집트는 그냥 나일강 계곡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왕조 시대 때부터, 다시 말해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에 선사시대 때부터 이 양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양상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결국에 통일이 되죠. 또 문명이 시작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는 언제나 개별적인, 그러니까 분리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최초의 파라오가 그러니까 나르메르죠. 이 나르메르가 두 개의 이집트,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후에 새롭게 건설한 수도가 바로 이 상하 이집트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삼각주의 꼭지점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멤피스라는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상하 이집트 전체를 관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수도 건설에 담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 상하 이집트의 구분은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적으로 이집트인들에게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하 이집트를 구분하는 여러 상징들이 이집트 문명기 내내 지속 쓰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 파라오들이 쓰던 왕관입니다. 일단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왕관은 붉은색으로 만들어져요. 앞쪽은 평평하고 뒤쪽은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상이집트의 왕관은 볼링핀 모양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하얀색으로 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통일되어 있던 그 시점에도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그러니까 왕들은 이 두 개의 왕관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여러 개의 어떤 그 공식적인 칭호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부타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부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타위에서 타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럼 뒤에 붙는 위는 무엇이냐? 고대 이집트어에는 쌍수형 어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복수형 어미는 다 아실 거예요. 영어의 복수형 어미 뭐죠? 예, S입니다. 명사에다가 뒤에 S를 붙이면 그 명사가 복수형이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고대 이집트어에도 복수형 어미가 있지만 동시에 쌍수형 어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들 뒤에 붙이는 어미입니다. 이를테면 뭐 눈이라든가 콧구멍이라든가 손, 이런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들 뒤에는 위라고 하는 어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타 뒤에 위를 붙이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땅이 되겠죠. 그러면 네부타위는 자연스럽게 두 땅의 지배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네부타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 앞에 붙이는 공식적인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특유의 자연 조건 때문에 고대 이집트 문명은 도시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문명과 자주 같이 언급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과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은 모두 다 도시를 기반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집트는 처음부터 이집트 전체가 하나의 정치체,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처음부터 영토형 국가로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집트의 전 지역, 1000km에 이르는 그 전 지역을 양방향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나일강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나일강은 매년 여름철이 되면 범람을 합니다. 근데 이 범람은 사실 이집트에서 어떤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집트 땅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일강은 엄청나게 긴 강이다. 이집트 땅을 흐르는 나일강은 겨우 1000km에 지나지 않지만 나일강은 6500km 이상의 어떤 길이를 갖고 있다. 전체를 살펴봐야 하죠. 자, 나일강의 범람은 매년 5월경에 일어나는데 이 범람은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내리는 계절성 폭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청나일강이 범람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시작된 범람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흘러 이집트 땅에 이르는데 약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 정도부터는 이집트에서도 이제 범람이 시작되게 되겠죠. 자, 나일강의 범람은 그런데 다른 지역의 강들의 범람과는 다르게 매년 대체로 일정한 시기에 또 거의 일정한 정도로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리듬에 맞춰서 적절히 대비만 하게 되면 이 홍수도 아주 유용한 자연 조건으로 활용될 수가 있었죠. 자, 나일강의 이런 규칙적인 리듬은 이집트인들의 시간관념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의 리듬에 맞춰진 어떤 계절, 날짜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자, 오늘날 우리들 현대인들은 1년을 4개의 계절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만국 공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을 3개의 계절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절은 아케트라고 합니다. 이 아케트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집트 전역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되는 홍수의 계절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대략 7월에서 10월에 이르는 기간인데 아케트 계절에는 단순히 물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불어남에 따라서 상류 지역에 있었던 비옥한 토양도 함께 이집트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일강이 알아서 계속해서 비옥한 토양을 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집트 땅으로 옮겨와서 이집트 땅을 어떤 이렇게 비옥한 토양으로 충전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계절은 페레트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11월에서 2월 사이 기간에 해당됩니다. 자, 이 시기는 이제 범람했었던 나일강 물이 싹 다 빠지고 토지가 새롭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계절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땅에는 이미 비옥한 토양이 다 옮겨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집트의 땅은 비옥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비옥해진 토지에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이 페레트라고 하는 계절은 그래서 파종의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땅으로 옮겨온 이 비옥한 토양은 홍수로 인해서 옮겨진 흙이다 보니까 물속에 있었던 흙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냥 적당히 관리만 해주면 아주 쉽게 씨를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계절은 쉐무라고 불립니다. 현대의 달력으로는 대략 한 3월에서 6월 사이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계절은 이렇게 씨를 뿌렸죠. 그 씨를 뿌린 작물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그 작물을 수확하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을 바탕으로 아주 상대적으로 쉽게 양질의 곡물을 다량으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농업 생산성을 이집트 땅은 갖고 있었는데 이 높은 수준의 농업 생산성이 문명을 탄생시키고 또 아주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밑바탕이 되었죠. 자,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가 한번 완성이 되면 계속해서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문명이 사라질 때까지. 예컨대 그 이집트 파라오들이 사용하던 관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관의 모양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던 그 시점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관의 모양은 이집트 문명이 끝나는, 그러니까 약 한 3,500년 정도가 지나는 시점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사용이 되죠. 자, 저는 이런 특성에 대해서 문화적 내구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 내구성,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화적 내구성은 굉장히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 즉 안정적인 나일강의 리듬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던 그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지역을 검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을 함으로써 매년 이 상류 지역에서 옮겨온 흙을 의미합니다. 그 흙 색깔이 비옥한 흙이기 때문에 검은색이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검은색 흙을 자신들이 살아가던 이 공간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집트를 검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죠. 뭐 죽음이랑 연관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도 검은색은 죽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깔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 검은 땅에 지니고 있는 그 생명력,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이어질 그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색깔로 고대 이집트인들을 여겼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엇인가 부활과 관련이 있는 대상들을 검은색으로 채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은 땅,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살아가던 나일강 유역 너머에는 붉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이죠.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붉은 땅을 죽음의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무덤들은 언제나 그 사막, 붉은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피라미드들은 다 사막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바로 나일강의 범람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일강은 매년 범람을 합니다. 그 범람을 한다라는 것은 그 나일강 주변의 일정 공간이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정도로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인데 만약 피라미드나 혹은 무덤 같은 어떤 시설을 이 범람원 안에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수해를 입게 되겠죠. 자,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이나 피라미드를 만들 때에는 이론적으로는 이 시설이, 이 구조물이 영원히 존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만듭니다. 당연히 내구성을 신경 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범람원,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의 그 검은 땅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지을 수가 없고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는 사막 지역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뭔가 피라미드나 이집트 유적들이 저기 사막 깊숙한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피라미드나 신전, 무덤들은 이 범람원, 검은 땅에서 사막으로 바로 나가자마자 그 사막의 초입에 지어집니다. 그 이유는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신전이나 무덤이나 피라미드나 이 시설들은 한번 만들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 공간 내에서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이 검은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아주 먼 곳에 지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여행을 가시면 유적들 대부분은 도시에서 바로 사막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현대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아랍 공화국의 경우에는 이 붉은 땅, 그러니까 사막 지역도 다 영토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렇지만 고대 이집트 문명의 경우에는 이 사막은 이집트 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친숙한 지명에 사용을 하는 결정 문자가 덧붙여집니다. 결정 문자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글자예요. 의미만 있고 소리는 나지 않는 글자입니다. 자, 이 검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 케메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의 글자가 덧붙여져요.
이 글자는 마을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 글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떤 지명을, 아주 친숙한 지명을 표기할 때 사용하던 글자입니다. 붉은 땅, 데슈레트를 표기할 때에는 이렇게 봉오리기 3개 모양의 글자를 사용하는데 이 글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외국의 지명을 쓸 때 사용하던 결정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땅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공간 인식 체계 속에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영역 내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무슨 방송이나 여러 서적에서 이집트 문명을 표현할 때 사막에서 탄생한 문명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검은 땅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 강변에서 탄생을 했죠. 자, 고대 이집트 문명은 상하 이집트로 구분된 검은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검은 땅에서 살아가던 이집트인들이 이 검은 땅 밖의 세계와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외국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곧 또 여러분들을 고대 이집트로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